그 보니까 산청 답사도 있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어쨌든 답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뭐 기초 지식이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자료를 이렇게 다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자연이 주는 치유, 한의학 이렇게 제목을 하게 되면 보통 건강에 관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약초라든가 뭐 침술에 대한 내용, 뭐 지압이라든가 이렇게 안마, 도인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 내용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보다는 그 한약을 이제 여기 계신 그 오피니언 리더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한약이 옛날부터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아주 광폭한 행보를 가지고 좀 이렇게 군데군데 짚어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보시면 조금 혹시 뭐 어려울 만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뭐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하면 질문 바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더 이상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양 철학을 가지고 있는 철학적 배경을 먼저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진단, 치료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뭐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간단한 명제를 한 4-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부터 3부는 광폭한 행보로 옛날 고려시대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텀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한약이 변천돼 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동의보감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의보감과 산청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전체적 포켓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제가 한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가 잘 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약이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철학적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연세 드셨던 분들이 어렸을 때 사회생활을, 어렸을 때 가정생활을 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다 진행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요즘 와가지고는 조금 그게 덜 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한의대 처음 들어갔을 때 첫 강의가 한약 개론이라는 강의였는데 그때 교수님이 뭘 단어를 꺼내셨냐면 바로 이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사전에서 뽑아본 거거든요. 그렇게 격식 또는 전문 용어, 전형적인 예.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하면 담합이죠, 담합.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라고 하는 담합이죠. 그리고 문법과 형태가 근데 요게 조금 한 60년 전쯤에는 이야기가 개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본 전제, 프레임이며 인식의 지도, 과학 공동체가 가지는 협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보는 눈. 요 내용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구별이 됩니다. 상식을 보통 지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식이 있을까요? 장미꽃은 빨갛다. 장미꽃 그러면 빨간색. 근데 장미꽃은 빨갛지는 않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장미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상식적 개념을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쓴 책에 보면 정의는 무죄 장막 뒤에서 합의된 내용도 정의의 정의를 다루는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패러다임은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으로 뭉쳐져 있는 정의적인 부분도 패러다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도 좀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목이 긴 여인을 미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목에 링을 붙여요. 링을 빼면 경축골절로 저 세상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또 중국에서는 발이 작은 여인이 미인이라고 해서 전족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패러다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지라든지 뭐 그런 관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학문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학문은 패러다임의 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이야기 잠깐 처음에 소개를 꺼내는 것처럼
그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한약적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왜 가지고 있는 게 서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약적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만 안 돼요. 하다만 안 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대별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한약의 형성과 체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발전해서 조금 그렇게 합니다만 동양적 패러다임은 전체와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약간은 설명을 할 때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물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수기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 되는데 아까 함께 나누는 시 낮은 고수를 보면서 전형적인 오행 중에 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분석적인 개념보다는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철학적 개념이 조금 강합니다. 나중에 동의보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양적 패러다임은 부분과 현상을 가지고 많이 파고들죠. 보통 요거를 과학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화학적 실험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뭔가를 부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조목조목을 만들어서 파고들어가는 그 학문을 과학이라고. 나중에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서양적인 개념은 이런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크게 대별해서 보면 요 두 가지로 좀 명제를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신경이 나온 말이죠. 색투치공, 공직지색. 그 다음에 노제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명가명, 아니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명제도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색으로 있는 것은 언제든지 공으로 갈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는 것은 다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그 서양철학의 자기는 무의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여기는 돈돌에 대한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서양철학은 이해가 딱 기본은 깔려있죠. 이데아가 깔려있죠. 이데아는 보통 플라톤 이야기할 때 이데아를 이야기하면 동굴에 비유를 합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동굴 바깥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동굴 바깥에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는데 동굴 안은 그 진리를 비추는 그림자가 온 거죠. 그 그림자를 가지고 진리를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현실세가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요게 서양철학이나 의학에도 그대로 접목이 돼요.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특히 정신학에서는 그대로 접목이 되는데 쇼펜하우어나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바깥에 있는 물자체, 그다음에 물질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밖에 있는 상을 취합해서 본인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요. 표상 체계. 그걸 보통 내적 표상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칸트는 그 선언적 지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성 체계가 있으면 바깥에 있는 사물을 지성 체계가 보고 이것을 내 안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내 안을 인지하는 거예요. 요게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그 베트남 전쟁 이후로 미국에서 상담학을 이용하는 심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바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고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요 아니면 이런 식의 이렇게 그 사물의 개념에 대한 정화를 시키는 것은 안에 있는 내적 표상체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단 크게 대별되는 것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건 도대체 뭐냐? 요거는 요거거든요. 시엔스, 시엔티아,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요게 요렇게 이야기됩니다. 체계적으로 공식화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과학.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학의 타당함입니다. 절대적으로 신공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옥스포드에서 이렇게 그 개념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브랜치 오브 나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한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신봉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브랜치가 하나가 과학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body of knowledge 또는 information facts. 그 다음에 area of study, discipline. 원칙이죠. field. 요게 그
옥스포드에서는 이렇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짓고 있더라고요. 뭐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처럼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수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했던 가장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한의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기의 이합 집산이다. 요게 그래서 기가 모이고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살게 되고 그것이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생사에 대한, 그러니까 의학이 생기기 전에 가장 최초의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 홍백이 이제 생긴다고, 홍백이 날아간다고 하죠. 그 홍백이 날아가게 되는 이유는 그 기를 몸에서 붙잡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죽고 나면 위에서 부르는 것도 그런 개념의 일환으로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고 정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동의보감 실제로 이렇게 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생사에 대한 것을 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물체가 생기거나 사람이 생기거나 짐승이 생기거나 식물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이야기가 돼야지 말이 되겠죠. 그 개념이, 요거는 사실 우리 의사에 나오는 개념을 제가 하나 뽑아본 건데, 여러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중에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본기위하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일부 띄어서 두 개를 해놨습니다. 본은 기위냐, 본기가 위냐.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이라고 하면 하나하나가 생기는 본입니다. 우리가 뭐 1본, 2본, 뭐 1본 재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개, 두 개를 이야기하는 개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개체는 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빨간색이 형성이 되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이라고 그러면 그 기는 빨간색이 형성될 때 기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취합이 그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흩어지게 되면 그 기는 빨간색이 지위를 비슷하게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하면 그렇게 되는 개념이 요 본기위라고 하면,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본기의 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요거는 조금 개념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 본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사 또는 그 하나의 사물이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같은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태계 선생과 이국어 선생이 이야기했던 이런론과 이론에 대한 개념으로 살짝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이거 뭐 저보다는 또 다르게 잘하신 분이 계셔서 그 이상 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를 가지고 생사뿐만 아니라 형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대략적으로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K-pop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아, 전 감동받았는데 그거 보고.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사자보이스 완전 끝장이었어요. 여기 보면 나미가 목소리를 잃죠. 안 보셨구나. 주인공의 목소리를 스포일러인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한의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눈을 부라리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저는 K-pop 데모 헌터스를 보기 전에 이걸 작성했는데 그걸 보고 한 건 아니고요.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한다. 부분은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는 부분의 흔적을 남깁니다. 지노 프로젝트가 생기게 된 가장 기본적 배경도 이것이기도 합니다. 홍채 진단을 하잖아요. 홍채 진단하는 근거가 이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요거를 실례를 한번 들어서 오면, 아까 K-pop 데모 콘테스트를 보셨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넘어가고 딴 이야기를 못해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강호동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굴 이야기해야 되지? 저 한 반은? 김국진? 김국진 같은 사람.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소화불량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증상 소화불량이에요. 둘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강호동 같은 사람은 소화기에 뭐가 많이 차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오냐면 습과 열이 차이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식물이 넘어오거나 가스가 차거나 하는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국진 같은 케이스는 물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많이 먹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게 없다 치면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붓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밥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소화불량이긴 하지만 그 사이드의 증상이 다르죠. 그래서 그 둘을 치료할 때는 약이 다릅니다.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증상을 유출을 했을 때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사람 이야기만 해봤을 때도 그 사람 목소리가 막 갈갈하고 막 어젯밤부터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죽겠어요 자꾸 막 이런 사람 어젯밤부터 소화가 안 돼서 죽겠어요 막 이러잖아. 분명히 전후의 차이가 있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보여준다고 약속하다 큰일 나죠.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는 습열이 생겼으니까 속이 쓰리니 습열을 쳐줘야지. 그 사람들 기분도 다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는 것이 좋겠고, 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를 가지고 목소리만 듣고도 저 사람은 어떻게 했구나라는 진짜에 가능한 게 요것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이 그 책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의학인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대에 이첨이라는 분이 쓴 의서인데 거기에 보면 책의 첫 문에 이게 나와요. 선천도라고 나오거든요. 이 선천도에서 이게 제가 처음에 붙여왔는데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선천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에 보면 그 역을 알고 나야지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요거는 혹시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요? 네? 달? 바쁘요. 그러면 요래 한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공 맞죠? 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합체죠, 집합체. 옷을 포개놓은 자연이 순응하는 모양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순응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구로 순응을 한다고 보는 거죠. 관념상으로 보는 거죠. 요 위쪽에 하늘이 있으면 밑에 땅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를 화수라고 하거든요. 위에 불이 있고 밑에 물이 있는데 이 화수는 음량의 징조라고 합니다. 음량이 완전히 모여가지고 그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좌우는 이 음량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좌우자는 음량의 도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순행 방향이 이렇게 순행을 한다고 봅니다. 요렇게 순행을 하는. 그래서 자연계 안에는 요렇게 많은 수많은 원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원들은 요렇게 존재하지 않고 보통 요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흙을 여기 있는 안에서 요렇게 하나만 인체만 가지고 보면 요렇게 순환되는 모양을 기립이라고 하거든요. 기로 혼자 쓰는 거예요. 이 기립은 얘만 혼자 서가지고는 존재가 불가능하죠. 내 혼자만 돌아간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바깥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기라고 이야기해요. 기립과 신기를 통해서 사람은 인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생물이 마찬가지고 서로 자기 안에서 기운이 움직이지만 그 기운은 바깥에 있는 외계와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요게 나중에 어떤 근거로 작용하냐면 기치를 근거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혹시 느껴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건데 그래서 여기는 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부천도로 선천이 이렇게 있으면 부천인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부천이 이겁니다. 그 의학인문 그 다음 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혹시 이 꽤 아십니까? 태극기 맞죠? 저기 우리가 팔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팔배 아시죠? 한번 팔배를 그려보면 욕 먹고 속상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게 여기 치고 이게 음양 신소거든요. 긴 줄 짝대기 하나가 양을 꽂아요. 그리고 작은 짝대기 두 개가 음을 꽂아요.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게 되면 음양은 8개로 음양은 사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사상은 요거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상은 8개로 나누어져서 총 8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천도를 분화를 시키면 태극이 돼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사실 보통 국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거의 그 천지만상의 순회를 그대로 빛을 담고 있거든요. 태극기가. 그래서 태극에 보면 빨갛고 그 파란 그 주변에 저렇게 첫 번째 세 개가 건국계죠. 하늘을 이야기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개가 곤께죠. 곤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3위로 적혀있는 저게 요거죠. 요거. 저거는 이건 리께거든요. 이 리께는 불을 의미해요. 여섯 번째 요게 감께거든요. 감은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불과 물이 순환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담아놓은 게 태극기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국기라고 쓰기는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그 사람 몸에다 싹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림을 두 가지만 가지고 부천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거를 진짜 사람 몸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 모양이에요. 이게 신형장부도라고 하는 게 이제 동일보감에 있어요. 요거만 발표를 해놓은 건데 신형장부도인데 뭔가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뭐 부족한 거 같고.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정말 몰라서 이렇게 그랬을까요? 옛날에 물론 한참까지 후대긴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썼던 고중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사실적으로 많이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의학서라고 하는 시신해부도를 보면 상당히 자세히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신형삼부도를 이렇게 그려놨네요. 이거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려놨다기보다는 요 자체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한번 이렇게 기능을 그려놨구나 라고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요 콩팥 신. 예, 신. 이게 신이거든요. 쭉 신이 요걸 타고 머리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뇌나 머리는 두자는 정명지부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명이 어디서 오냐고 그러면 여기서. 콩팥의 총명함, 머리의 총명함은 보통 여기서.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어지러워지면 총명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왜 총명탕 뭐 이야기하던데 총명탕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조금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나가는 길 사실 요거는 비거든요. 여기인데 여기를 먼저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콩팥이 붙어있는 위치는 여기 보면 척추가 쭉 달려있죠. 척추에 병이 생길 때는 콩팥을 제일 먼저 의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할 때 여기 붙어있는 게 인이 붙어있고 후가 붙어있어요. 그죠?
밥이 들어가는 목구멍을 인이라고 그러고 숨이 들어가는 목구멍을 후라고 그러거든요. 요 인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통 보면 풍파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기침 많이 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기침 많이 하는 그 대표적인 증상이 어미경이해라고 해가지고 말하기도 전에 기침 나오고 그 다음에 살에 한번 들린 것처럼 기침 계속 하는 거. 그런 경우는 여기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요 신형장부도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말이 우리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들이나 저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뭐 저기 한의대생들하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는 말인데 정말 요거를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기 소주에는 기기가 필요하니 전기가 종래하면 사불가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기죠. 사기는 이 기는 다른 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 바깥에 있는 천지간에 돌아다니는 기거든요. 그래서 풍한서습 조화 6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외부에 있는 이상한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고요. 이 사기가 몸에 들어오는 것은 기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있는 전기, 몸에 있는 기운. 몸에 있는 기운이 허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하기 때문이니 전기가 내 몸 안에 존재하게 되면 사기가 몸을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방학적 관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전기를 많이 배양해야 하고 수양해야 한다. 나중에 좀 이따 동의보감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 이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편에 벌써 목차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가지고 이렇게 뭐 예방의학서의 표본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술 많이 드시는 기업에서 술 상무로 계시는 분들이 좀 있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러는데 내가 요새 몸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구역 좀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굳이 아니긴 한데 요 사기가 몸에 들어와서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화불량이 습열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생겼다고 하는 경우면 보약을 쓰는 것보다는 습열을 걷어주는 것이 이 사람은 더 보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 근데 뭐 공진단 지어주세요. 녹용 하루한테 좀 지어주면 안 됩니까? 이거 맞죠? 맞긴 맞는데 병이 들었을 때는 원래 급증은 급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병이 들었을 때는 그 전기를 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기를 먼저 쳐내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이 전기를 맞춰주는 것이 배양해 주는 것이 그게 좋은 양생법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인데 동의보감을 한번 더 봐볼까요? 지금 좀 재미없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잠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보감 요 기록에 요 날짜 잘 봐주세요. 연도 한번 봐주세요. 백과사전이거든요. 진짜 처음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동의보감을 처음에 보고 나서 이래 재미없는 책 어찌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처음에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왜 재미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백과사전 보면서 재밌다고 공부 못하잖아요.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른 의서 돌다 와가지고 동의보감 딱 펴니까 신세계더라고요. 정말 찾아보기도 편하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동의보감에 한글 나온 거 깜짝 놀랐다는 거 알겠습니다. 좀 보여줄게요. 자, 이 구성은 내경, 외형, 잡형, 항액, 친구편. 정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2009년도에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학 지식의 체계적 편집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실용성 약제의 중용. 요게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의학의 철학. 요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중국은 중약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는 중약을 따로 한약이라고 부르고 중약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조금 개념이 약간 다른 것이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약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중의학을 높이기 위해서 중의학이 전 세계적인 통용이 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약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서결합이라고 있는데 중서결합이는 서양을 먼저 공부하고 중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 다 거쳐야지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약제부터 의사까지 해가지고 콧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편집이나, 물론 뭐, 그 허준쌤이 이첨 선생이든 아니면 뭐 공신이든 그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중국에는 없는 내용들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한약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진짜. 깡그리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뭔가 하나를 만듭니다. 그걸 뭘 만드냐? 황한의학이라고 만들어요. 그 황자가 요거거든요. 이거는 황제가 하산의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왕이 하산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이게 그 현대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서의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그 치료에 결손이 생기니 그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도 보면 일본에서 나오는 과립제 같은 게 뭐 쯔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아서. 어쨌든 그 일본도 화환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정말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한의학, 예전에 제 딸이 학교에서 수행과제를 한다고 한의사인 아버지를 찾아와서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의 학문적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얘가 나를 긁고 있는 건가? 내가 긁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답을 해줬어요. 답을 해준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한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은 과학으로 분화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철학과 의학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면이 되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좀 유연하기도 한 반면, 누가 봤을 때 저 왜 귀신 신앙을 까먹는 소리 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죠.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의에 대한 관점. 저번에 제가 저기 시민사업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YMCA에. 그 만명 조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견내 어깨에 위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위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맹자에도 나오기도 하고, 조선 후기로 쭉 넘어가면 그 격치고라고 하는 책인데, 이걸 누가 썼냐 그러면 이정화 쌤이 썼거든요. 그 동인수세본을 쓰기 전에 격치고를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견해에 위의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사람은 어깨가 당당하게 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당당하게 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의를 집어넣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정기신에 대한 개념이 있죠. 요거는 주자학에서 기원이 돼서 이렇게 넘어요. 주자가 아마 제 기억에는 12세기, 13세기 아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요게 의학으로 그대로 스며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배경을 가지고 편도 많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병 치료보다는 양생과 예방의 개념을 초점을 둔다. 이거는 치료 이야기가 적다, 없다가 아니라 치료 이야기는 백과사전처럼 쫙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이제 식체나 소화불량을 보통 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쪘다는 비만이 아니고요. 막혔다는 비만을 이야기하는데, 비만하면 의사 그 처방만 해가지고 한 10개 있어요. 그 중에서 순서대로 제일 잘 듣는 거. 1번, 2번, 3번, 4번. 1번 안 들어 그럼 2번 써. 2번 안 들어 그럼 3번 써. 이렇게 하는데 뭐 다 못 쓰겠죠. 그 중간에 이제 뭐 넘어가다 좋은 거 맞춰 쓰게 되는데, 요 양생에 초점 둔다고 하는 거는 그 편을 이야기할 때, 책에서 편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말은 요겁니다.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에 걸렸을 때는 요거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생과 예방에 초점을 둬서 이야기합니다. 건강이란 몸과 마음, 자연의 조합입니다. 선천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기립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신기가 돼야 돼요. 외부와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부의 순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바깥에서 엔진이 돌지 않는데 안에서 엔진이 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건강이다라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동의보감은 쓰여졌습니다. 요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좀 이따 보시면 됩니다. 쉬운 처방은 아니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혹시 약을 한 번씩 한약을 지어 드셔보셨을 텐데 우리 저 한의사들이 약을 쓸 때 보약하고 치료약은 조금 처방만 딱 봐도 알거든요. 아, 요건 보약이네, 요건 치료약이네. 물론 약재가 차이 있긴 하지만 아까 김국진하고 강호동 이야기 드렸잖아요. 둘 중에 평상 이 둘 다 병이 없어. 그런데 약을 쓴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 보약을 쓰겠습니까? 네. 마른 사람한테 쓰겠죠. 보약을 쓰면 약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왜? 그 보약은 기본적으로 단위수가 작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약은 한 첩에 뭐 저기 그 금순자산하고 약이 들어가는데 뭐 2돈, 석돈 요리 들어가면 보약은 7푼, 8푼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보약을 평소에 쓸 사람들은 소화에 힘이 극히 약해서 음식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약은 양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약을 그렇게 딱 지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팩트로 씁니다. 이건 약에 맞추었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약이 묽거든요. 이거 왜 보약이라고 지어줬냐고 돈 받고 장난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 잘 그 이해를 하시던데 젊은 사람들 이해 잘 못하더라고요. 약이 껄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약을 지었는데 약이 왜 묽어? 아 그거는 내가 몸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생각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이 요거죠. 현실에 맞는 약재 사용과 용량 조절 이렇게. 요거는 요 뒤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든 의사가 또 있거든요. 이게 방향합편이라고 요즘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의사에 보면 상통, 중통, 하통이라고 해서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상통은 그 한 첩 다 해봐야 한 15g 되려나 말라나? 그런데 하통은 딱 그러면 약 한 개가 4-5개 들어가면 한 개가 15g. 그렇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동이라고 표현을 참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점정입니다. 동이라는 표현. 대개 보면 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앞에 책에서 보면 향약 요 정도는 쓰는데 동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이건 진짜 요걸 선언하는 겁니다. 자주약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거다. 너 거 아니다. 우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진짜 한의 철학하고 민간요법을 통합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뭐 창의성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사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창의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선지자가 나와서 아무데도 없는 말을 딱 이야기하면 멋진 말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천재나 가능한 거니 보통 범인들이 창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쳐다볼 때 다른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삽주라고 하는 백출이라고 하는 약이 흔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광주 쪽에서는 많이 나는 약인데요. 그 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산악적이 많아가지고 백출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럼 나도 좀 세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어떻게 쓸까라고 이렇게 했던 게 요 도르시드는 향약 공급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약재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인삼 이야기하잖아요. 인삼이 고려시대 인삼이 왜 유명해졌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려시대 인삼은 기본적으로 쪘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삼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 홍삼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시대 인삼이 지금처럼 농사를 지어서 그게 파종이 가능했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인삼이 과연 인삼이냐라고 지금 우리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삼입니다. 산삼.
산에서 나는 삼이 그게 임산이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급 처방을 많이 만들었고 그걸 집대성한 것이 향약 구급방이라는 거. 이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참 이 책도 멋집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한글이 없어가지고 저기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여러 문헌을 종합했을 때 이게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사람이 뭐를 이야기했냐면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잖아요. 호랑이를 뛰쳐나가고 마늘이었을까? 쑥이었을까? 쑥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로 쭉 의사들이 나온 것들은 전부 쑥 이렇게 해가지고 인 이렇게 인진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말이 더 없거든요. 그런데 마늘은 대산이라는 그 한자를 쓰는데 대산은 그 저기 설문해자라고 옛날에 이렇게 한자를 풀이해놓은 책을 보면 마늘이 아니고 달래예요. 달래. 예, 보면 안 씁쓸한. 그래서 그걸 약으로 썼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뿌리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많이 없애준 게 뒤로 넘어가면 조선시당의 향약 특성반이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없애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그 정청 꽉 집어버렸어요. 이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의방유치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요런 그 앞에 뭐 향약 구급방이라든지 향약 특성방 그다음에 의방유치 이런 것들의 전작들의 힘들을 받아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마스터피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의방유치가 참 한의사들이 보는 처방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고방이라 해가지고 상한론이라는 한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뭐 의방 집회 이렇게 중국에서 나온 책들이 있는데 그 책보다는 이 책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멋진 책이에요. 후기로 가면 또 하나의 걸작이 하나 더 나옵니다. 조선 후기로. 이 책. 동의수세보원은 제가 본 의사 중에서 도교적 성격이 가장 적은 책이 이거였습니다. 거의 유학에 가까워요. 처음부터. 그 맹자를 거의 그냥 인용하다시피 했던 내용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동의수세보원은 뒤로도 지금 뭐 이정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100년 뒤는 내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체질의학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 이정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0년 정도 넘어서 한 20년 되니까 뭐 그래 된 것 같아요. 동의보감 실전입니다. 요거는 저기 내의원에서 간행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여기 보면 그 이희헌이라고 하는 내의원의 직장이 요걸 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통군대구가 내의원에서 부봉사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윤지미가 여기서 같이 간행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동의보감의 목차의 총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여기서부터 찾아 나가면 돼요. 여기에 내경 1, 2, 3편에 보면 1편에 보면 딱 신형, 정기, 신 나오잖아요. 요게 그 어떤 의사든 목차가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사람이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고 그게 가장 근본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보통 쓰면 오장육부를 먼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오장육부 전에 이미 혈이 나오고 꿈이 나오죠. 꿈. 그 다음에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오고 진액이 나오고 담음이 나와요. 정말 특이한 편제가 있었어요. 요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거는 하나 더 뒤에 넘어서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 이야기를 좀 하죠. 요걸 딱 뒤로 한 장을 딱 넘겨보면 그 뒤에 내경편에 소변 대변이 뜨는 거 나와요. 요거는 이재만 선생님이 허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병을 치료할 때도 요 관점으로 치료합니다. 병이 났잖아요. 병이 제일 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대소변이 어떠냐를 먼저 확인해봐요. 아까 제가 신기립이 일어나는데 기립이 안 생기면 이 기립을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을 거냐고. 기립은
바깥에 빠져나온 이 신기가 어디서 막혔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을 먼저 봐요. 대변이 막혔냐, 소변이 먼저 막혔냐. 그러니까 대변, 소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소화기를 보라고 했거든요. 소화가 어떠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 병을 급한 병은 급한 대로, 완만한 병은 완만한 대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소증이 있다고. 원래 아픈 데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써요. 증상을 먼저 써요. 특히 이 부분은 그 몸에 요거 있죠. 요거 신 그대로 대척점이 있거든요. 요 개념으로 배경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요대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외형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 뭐 주, 면, 안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 부분 이렇게 잡변편 1배를 보면 천지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선천도 하나 보여드렸죠. 선천도가 그 이천 선생님이 썼던 의학인문에 나오는데 제일 첫머리에 그 말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학인문을 보면 요거부터 나와요. 첫머리 제일 첫 장이 요거예요. 천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병이 생기고 어떻게 건강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만 허 선생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십니다. 아니 중요하지만 그렇게 잡병이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보통 부인 소화는 따로 띄거든요. 저는 책을 어느 책이든 보더라도 부인하고 소화는 이렇게 잡병이나 어떤 편애가 넣지 않아요. 하나 뚝뚝 띄웠는데 여기 딱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면 질문하면 안 되겠죠. 이재만 선생님, 자꾸 이재만 선생님을 제가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기 동시적으로 넣고 다니니까 맨날 이재만 선생님이 붙었어요. 허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부인과 소화는 원래 그 건강한 10명의 성인보다 1명의 부인을 치료하는 게 어렵고 10명의 부인을 치료하는 것보다 1명의 소화를 치료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럼 100배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데 몇 넣냐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 부인 소화를 치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편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당일편은 요게 이제 그 후대 동의보감 어디에 뭐가 그 건강에 좋고 어쩌고 하는 요게 이거죠. 당일편 시작되거든요. 여기 보면 술, 물.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뭐 지상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계곡에서 나는 물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물에서 쓰는 물이 어떻고 뭐 정화수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토는 흙에서 뭐 옥룡관이라고 하는 게 그 부뚜막에 있는 흙이거든요. 그게 이제 출혈이 있을 때 특히 여성분 자궁 출혈이거나 애 놓고 난 다음에 피가 안 묻을 때 정말 잘 됐냐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딱 써서 이는 여기 보면 저것도 나오는데 사람 젖 먹는 방법. 인유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곤장 한 10대 맞고 아니면 100대 맞고 보통 100대 못 맞고 죽죠. 한 20, 30대 맞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밥도 제대로 먹다 못하고 나오면 최고의 보약이 인유를 먹거든요. 그 먹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 대소변 쓰는 방법 이런 것도 많아요. 친구편 나오고 여기 보면 신형에 보면 여기 이제 본 내용이 이제 그 두 번째 목차거든요. 여기 보면 신형에 보면 딱 부록에 뭐가 되어 있냐 그러면 수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을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딱 바로 써놨어요. 다른 데서 이 개념이 거의 아까 양생계단 그 다음에 도가적 개념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신형 광고를 먼저 써놨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어날 때 어떻고 저떻고 막 여기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말이 그냥 있어요. 인신유 일구. 사람의 몸은 하나의 나라의 비유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짧게만 한번 얘기드리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간은 장군지관입니다. 그래서 사지구해한다고 합니다. 장군지관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부터 어떤 적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고 공격해내는 방어하고 수상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군은 피로를 극복하는 사람이 근본이 돼요. 그래서 간장은 장군지관, 심은 군주지관이죠. 임금이죠. 임금이라서 임금은 경거망동을 해서도 안 되고 화가 뜨면
몸에 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은 군주질환이라고 하고 비는 상릉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복식을 저장해주는 저장고죠. 불천지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병이 생기든 말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비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폐는 상부질환이라고 합니다. 상부는 제상입니다. 제상. 심장에 있는 열이 끄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겠거니와 기운이 지나치게 끄지 않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신장은 작당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몸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만 먼저 모장까지 보시면 왜 일국에 비교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자연에 조화롭게 되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화심막. 도를 쫓아가려고 억지로 길을 쫓아가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색특수공 공주시대과 더불어서 노사의 도덕경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병가명 비상명이라는 문제를 한번 꺼내봤어요. 여기는 이정선생님이 딱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요렇게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의학적으로 딱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약 쓸까요? 하면 약을 딱 써놨죠. 연령 보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기 약도 다 써놨습니다. 고본주는 숙본주는 술인데 고본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술을 담아가지고 먹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놨네요. 노인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그냥 그 다음에 정에 대해서 병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죠. 쭉. 뭐 어떤 병이 생기면 맥이 어떻게 변한다 쭉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약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처방이거든요. 요걸 여기 몽설 요거는 뭐 어떤 병이다. 자다가 정맥을 풀리는 병. 그 다음에 정화는 정액이 지나치게 묽은 병. 이건 파둑 하나 쓰는데 요 파둑이 요즘 한때 되게 유명했던 모기가 이 파둑이거든요. 요거는 요런데 되게 실제로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한글이 이제 나옵니다. 소맥은 밀 써가지고 대맥은 보리쌀 이렇게 쭉 써가지고 성질을 딱 써놨습니다. 요거 있죠, 뭐. 요게 뭐냐 본토라고 써놨거든요. 이거는 그 이시준 선생님이 쓰셨던 본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써놓고 난 다음에 본토 딱 써놓은 거는 본토 방법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실제로 본토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로 쓴 거는 서울에서 앞에 있는 향약 집성방을 가지고 써놓은 거죠. 여기는 조금 대맥, 소맥묘, 대맥묘 이렇게 막 써놨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요거 한번 볼까요? 교맥이 메밀입니다. 모밀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요새 하도 좀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한번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여요. 모밀은 성이 평하고 하다. 맛은 달고 복은 없다. 실장위, 장과 위를 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력을 더한다. 보고 왔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요. 컨트롤 스크롤 하면 어떻게 되죠? 컨트롤 스크롤 하면
수동 제병이로서는 비록 병을 동하게 할 수 있지만 능이 5장의 탁에 탁에 그러니까 5장의 찌꺼기를 연마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연결시킬 수 있다. 뒤에 본소 딱 써놨어요. 그런데 오래 복용하게 되면 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두현,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저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랑 양고기랑 같이 먹게 되면 콩나물 형성하는 피부병이 생겨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정환 쌤만 또 이정환 쌤, 허준 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뒤에 여기 봉투로 딱 써놨잖아요. 이거는 출처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밀을 먹을 때는 돼지고기랑 양고기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몸에 그 풍기를 동할 수 있습니다. 요 풍을 이야기하는 이때의 풍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성질이에요. 우리가 뭐 중풍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랑 근육이 뻣뻣하게 붙는 걸 이야기해요. 다르게 하면 기도 작아요. 기를 많이 동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 작아요. 그래서 그 폐교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몸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이재만 선생님은 이 무기를 태양인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태양인은 폐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태양인이 아닌 태양이 이걸 먹게 되면 풍이 잘 좋아요. 부스럼 발생이고 간지럽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먹는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일주일에 한 번? 그건 많이 먹는다고 해야죠. 매일? 어느 정도요? 저 요즘 맨날 먹거든요.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많냐면 참 말하기 어렵죠. 근데 사람 개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저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름에 메밀국수 잘 먹지. 그러니까 저기 우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걸 진주 냉면은 굉장히 안 좋겠네요. 냉면이 밀려 가지고. 냉면 메밀로 안 네. 메밀 안 만들고. 냉면을 만들면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보통 냉면은 메밀하고 뭐 전분 뭐 이런 것들 섞었어요. 그러니까 메밀 면만 가지고 하면 이렇게. 그 이제 산청하고 연결을 시킬 시간인데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산청은 사실 동해보험하고 별 상관없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산청에 참 물난리도 나고 불난리도 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까 숫자 기억하고 있죠? 동해보험 간행연도 1613. 그거를 맞춰서 마케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동해보험처럼 진짜 여러 번 갔거든요. 제가 갈 예상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약재 시장도 구경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산청에서 나는 품질 좋은 약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뽑아왔거든요.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절초 풍파의 일종. 요거는 어디에 좋냐 그러면 청두목은 머리에 열 날 때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 단어가 딱 있어요. 해울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특히 어느 쪽에 정말 잘 듣냐면 여성분들한테 잘 들어요. 아, 그렇죠. 화병,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얼굴이 울락불락해 해서 막 얘가 확 오르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해울이 들어가면 여성분들한테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여성 질환에도 구절초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얘를 잠깐 차로 한번 살짝 먹어본 바
끝맛이 좀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감기 걸렸을 때는 이렇게 머리에 막 열 뜨고 눈 빨개지고 이럴 때는 되게 잘 됩니다. 요즘 딱 요 얘가 딱 좋아요. 농협공천감이 진짜 많습니다. 가서 하나씩 그냥 기념삼아 가져주고 끌어도 안 뭐랄 것 같은데. 아 주변.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오각기. 네, 오가피죠. 아, 참, 자존심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네. 제가 그냥 많이 오가피죠, 오가피. 오가피가 참, 예, 히트를 많이 쳤죠. 강근골, 여기 요거 보간신이라고 돼 있죠. 그 보통 요 간하고 신장은 같이 보호해주는 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론적 근거가 있냐 그러면 주역에 보면 을개동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을은 목을 이야기합니다. 목. 그 보통 천간을 보면 갑을병전 무기병신 이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목은 갑하고 을 두 개를 목이라고 하거든요. 갑은 아름들이 큰 나무, 을은 작은 넝쿨 같은 나무. 이 을하고 그 다음에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개 마지막 개. 요거는 쑥이죠, 쑥. 요거는 물, 배하 같은 큰 물. 요건 또랑입니다. 요 두 개는 그 근본이 같아요. 요거는 개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을개가 동원이 같기 때문에 간을 보여주는 거나 콩팥을 보여주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그런데 오가피는 보여주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요거 다리가 휘청휘청한다, 힘 너무 없는데 이러면서 요거 드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떨 때 그 오가피는 도움이 되냐면 딱 요 표현점입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이나 골격이 강한 사람이 힘이 없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튼튼하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없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예. 아, 맞다, 있지. 지구자라고 하는데 헛개나무인데 여기 보관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느낌이 좀 다른데 이거는 허한 걸 보호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습이 많이 있는 걸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가 되는 것은 그 부족한 기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러니까 기운이 제대로 돌지 못하게 방해하는 습기나 이런 것을 걷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약성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약에 보면 시처럼 쭉 써놓은 게 있거든요. 뭐 16구 아니면 8구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거 보관한다 그랬으니까 힘 없는 사람도 먹으면 안 되겠나 그러다가 탈려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구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약은 구지뽕나무죠. 구지뽕나무. 이거 예전에 제가 2000년 초반에 의령에 한 2년 있었거든요. 구지뽕나무 진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가을만 되면 할매들 와가지고 구지뽕나무 이렇게 많이 뜯어왔는데 좀 이어서 약을 안 쓰나 해서 막 그래서 팔려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구지뽕나무가 도대체 뭐고 하고 찾아봤더만은 요게 우리가 보통 열이 있을 때 그 열을 꺼줄 때 쓰는 약이더라고요. 여기 염증이 있을 때 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 보관한다고 하는 개념은 요런 열매를 보관한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를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그 열이나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수결로 인해가지고 간이 활동을 못할 때 그 활동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기자죠. 구기자는 딱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는 진짜 보여주는 자복 안 쓰는 이 자자가 요 자자거든요. 요 자자라 가지고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는 없는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구기자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는데 눈을 맑게 하는 것도 기운이 없는 사람이 눈을 맑게 하는 거예요. 구기자는 약간 씁쓸해서 좀 그렇긴 한데 드실 수 있으면 차로 드시는 거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뭐 보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설사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부족하신 분들이거나 습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습이 있는 분들은 구기자를 드셨는데 설사한다. 그러면 몸에 습이 좀 있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걸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고 난 다음에 드셔도 괜찮아요. 인진이죠. 쑥. 여기도 이 보관이라고 또 써놨네요. 요 보관은 요것도 물기나 열을 걷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보한다기보다. 인진을 보여주는 개념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인진을 정말 많이 쓰는 게 저희 저 한의원에서 매일 저도 매일 쓰는데 뜸입니다. 뜸. 요거 말려가지고 뜸 거 쓰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저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뭐 곰을 사람으로 만들 만큼 강력한 약성을 지닌 그 생물이라 요거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뜸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부를 상하지 않는 상태로 최대의 열을 뽑아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이렇게 그 뜸 재료를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다 없어지고 얘만 남은 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귀죠. 이거는 저는 쌈코 먹을 때도 되게 좋아하는 거라서. 정말. 요거는 다른 거 말고요. 요거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여성분들 몇 분 변비 있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진짜 잘 드십니다. 그 나이 이제 제가 예전에 사무조리원에 이렇게 보신 그 저기 해가지고 좀 같이 진료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산 후에 변비가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많죠. 그때 변 뚫린다, 통변 났으면 잠깐 큰일 납니다. 왜냐면 한번 몸이 휘어버려요. 그때 요거 씁니다. 당귀 씁니다. 보통 이제 당귀를 그 한돈이라고 하면 4g에서 3.75g, 4g 그 금단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g을 쓰는 게 아니라 요때는 한 8g에서 10g. 8돈에서 10돈. 그러니까 한 첩에 40g에서 32에서 40g, 36에서 40g 정도를 집어넣거든요. 변 정말 잘 끓여요. 기운도 안 거든요. 그래서 혹시 변비 있으시다 하면 당귀를 차로 한번 드셔보세요. 잘 듣습니다. 생각보다 도움 많이 돼요. 도라지죠. 요거는 도라지는 폐에 좋다는 건 다 아실 테니까 뭐 그거는 자체하고 여기 딱 요 단어가 있네요. 대농이기는 농을 떼고 기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도라지가 배앓이 할 때 생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장염이 살짝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도라지 같은 거 집에 반찬 애 배 아프려고 할 때 살짝 먹여도 생각보다 잘 들어요. 대농산이라고 우리들 한약 중에 처방 중에 있는데 그 몸에 염증 생겼을 때 염증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도라지가 딱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정말 잘합니다. 요거를 조합을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해 드셔보세요. 요거 진짜 괜찮아요. 제호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식재를 안 보셨구나. 식재들이 나옵니다. 요게 안에 동밀이 꿀이거든요. 꿀이 들어가서 이거 뭐 혈압 있거나 이게 당뇨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백단향하고 초과 이런 면 때문에 좀 괜찮아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오면은 뭘 오면이라 그러냐면 매실 있잖아요. 매실을 짚불 안에다 집어넣어서 까맣게 만든 걸 오메라고 합니다. 까만 매실. 그렇죠. 오메가 까만 매실이에요. 까만 매실 오자가 까마리 오자거든요. 그 오면인데 요거를 가루를 내가지고 요 풀 빼고 백단향 오메 초과 사이 요거 저기 뭐야 건재빵 가면 많이 팝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꿀에 넣어가지고 슬슬 끓인 다음에 요거 제가 해 먹어봤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갈증 진짜 싹 사라져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는 게죠. 제가 이렇게 인류가 만든 최고의 청량음료라고 하는 게 뒤에 보면 생맥주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호탕 정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쌍화탕. 쌍화탕 드셔도 괜찮으신 분이 한 2분, 4분 정도 보이시네요. 짚어주면 안 돼요.
상화당은 이 아이 때문에 설사가 조금 나긴 하는데 요것만 낮추면 뭐 달걀, 계란, 노란자 공동 띄워가지고 백작이 그래가지고 잣 띄워가지고 드셔도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도 안 넣어서 한번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저 한의원에서 그 지금은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커피 갖다 놓는데 쌍화탕 요거 한 두세 달아가지고 그냥 밖에다 놓고 드시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올리고다 살짝 뿌리 살짝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드링크도 나와요. 그렇죠. 드링크는. 근데 드링크는 이 아이를 요대로 못 먹거든요. 아까 설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이렇게 연패, 부패를 방지하는 다른 그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자차 오자연종환이라고 아까 우리 그 정 부분에 지나왔는데 거기에 오자연종환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그 처방이에요. 사실 요거는 그 왜 결혼을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그 애 잘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애 먹으라고 이렇게 그 신부한테 약을 많이 먹이고 하잖아요. 이거는 신랑한테 먹여요. 요거는 뭐 이게 드실 분 안 계시겠죠? 요거는 드실 분들 제 몇 분이나 다 보입니다. 요거 꼭 해드세요. 요거는 정말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한약 처방으로도 썼습니다. 정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리오리한 경우가 아니고 체격이 좀 있는 분들, 체격이 있고 우리가 그 울그럭울그럭 하거나 아니면 뒷골이야 이런 분들 정말 잘. 세 개잖아요. 간단한 거니까요. 요거는 살짝 요렇게 드시는 거예요. 요걸 뭐 한 20g씩 이렇게 사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집에 믹서기 같은 데 갈아가지고 요거 차 끓일 때 차 위에 살짝 한 섭씩 넣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녹차 우려내듯이 그래가지고 우려내서 마십니다. 근데 황금을 어떻게 구하고? 이 황금은 골드가 아니고요. 골드가 아니라 요 약이 속 썩은 풀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요 약이 있어요. 뭐가 요거는 부대빵 가면 팝니다. 노란색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중간에 나이가 저 황금은 나이가 조금 하고 이렇게 그 황금으로 나뉘는데 조금 그 약으로 쓸 때쯤 되면 가운데가 비어요. 가운데 싹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틈을 이렇게 쓰는 황금 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맥주 아까 이야기했던 제호탕과 견줄 수 있는 인삼 맹분동을 먹는 그 한의대생들이 보통 의료봉사를 가면 겨울에 안 가고 여름에 나가요. 한의대생들을 위해서 이걸 가요. 예전에 제가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에어컨이 없는 동네를 주로 다녔던데요. 저녁 때 몸을 땀내서 풀풀 나고 땀 막 흘리고 밥맛도 없고 막딱 요거는 오미자가 강심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고 열막 더위 먹어가지고 막 두근거리고 막 자꾸 눕고 싶고 이럴 때는 오미자만 싹 먹고 그래서 인삼백문도 오미자 해가지고 요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요거하고 제호탕은 좀 한번 진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산청 엑스포가 요 숫자 보이시죠? 아까 1613에서 400을 딱 더하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요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청과 동일보감의 유일한 고리는 이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요걸 하나 더 하더라고요. 두 번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엑스포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엑스포가 3개 있대요. 이제. 등록 엑스포하고 인정 엑스포하고 언제 박람회하고 이렇게 있는데 엑스포 조직위가 영국 인간들이 많나 봐요. 영국 애들이 가드닝을 많이 하나 봐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 두 개는 돈 차이죠. 그 엑스포 조직위에 돈을 얼마 냈느냐
따라가지고 뭐 등록 박람회 해주는 거, 인정 박람회 해주는 거, 뭐 여수 뭐 그런 거 있어요. 인정 그 우리 저 산청에서 한 거는 인정 박람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청 아까 제가 조식 선생 이야기 잠깐 했는데 산청 이야기를 하면 그 선비문화연구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조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필수로 많이 하는데 한 분을 더라고 했더니 요분을 한번 기억했으면 요분이 뜻하지 않게 유병세를 치르게 된 것은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씨가 쓴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그 허준의 스승으로 나옵니다. 이름 유이태로. 네. 이분은 실제로 그 허준 선생님보다 훨씬 뒤에 살았습니다. 유이태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자는 백원이고 호는 신년당, 그 다음에 원학산인, 민서, 원관은 거참. 요 분이 여기 딱 보시면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유의. 이 유의가 우리나라 의사나 이렇게 그 책들을 보면 종종 등장합니다. 보통 의관, 의생, 뭐 아니면 보통 의관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은 중인 계급이죠. 계급을 따지면. 그러니까 그 반상의 법도를 따지면 중간에 딱 들어간 사람이 때문에 양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의는 양반입니다. 원래 유학자였는데 그냥 그 유학의 뜻을 접고 그래 의학으로 그 의원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유의라고. 그 유의들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카리스마로 그냥 흘러 넘치는 분들이 좀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두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그 서로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게 분당 정치의 대척점에 있는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중리 많이 하고 그냥 막 이래 들어 누워가지고 그 시간을 막 보냈는데 약을 먹어도 배경이 막 무효한 거예요. 아무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있는 반대편 분당에 있는 수장한테 그 이야기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 것 같더라. 뭐 이제 그 지금도 밥도 먹다 못하고 그 몸이 반쪽이 됐다 하더라. 이야기가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세가 어떠하더나 물어본 거예요. 이래 들어보더니 이제 처방을 하나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 약을 지어주셔서 처방을 지었는데 그 처방이 비상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비상이라고 하면 그 열과 독이 아주 강력한 약들이고 그래서 보면 천남성 같은 거나 부자 같은 초 같은 이런 약들이 있어요. 보통 먹으면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약들을 한번 먹어보면 혓바닥이 얼얼해져요. 그걸 세게 먹고 늦잠방에 들어앉았으면 이제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근데 그 약을 보내줘요. 근데 그걸 보내주는데 그 상대편에 있는 그 아픈 환자는 그 애를 또 쳐다보고 째겠습니다. 저걸 쫓아서 지킬까 그랬어요. 그 애를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뒤에 그 나쁜 환자 또 열심히 같이 싸웠다. 근데 그런 아주 로맨틱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유희들입니다. 요 분도 아마 저기 선비문화연구원에 가면 요 분의 내용도 안 믿지 싶은데 한번 가시는 거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조선 때까지 우리 한의학이 그나마 의학으로서 그나마 아니죠. 의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의학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외국인 진료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든 뭐 프랑스, 뭐 남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침치료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Interesting. How interesting. 그러니까 이게 의학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너는 뭐 이런 걸 언제나 받긴 했겠냐. 그래서 뭐 interesting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interesting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학이고 충분히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그 철학적 그 다음에 의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nteresting 또는 뭐 배척해야 될 어떤 것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생각되는데 그 시작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역경의 길로 접어들다라고 제가 일부러 여기 적어놨습니다. 미개한 것으로 폄하했다고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요 말은 일부러 쓴 게 다르게 쓰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요 말씀. 우리나라 사람이 모이는 게 극도로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원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5.1장을 하는데 장 내에 있는 의원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1919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없다고 보장도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모여 저렇게 수뚝 섞으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못 알겠습니까?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한약, 그러니까 그 서양의학을 받아들인 그거를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도저히 덮어놓은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 나 선택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날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약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대제를 한 정도, 대제를 했죠. 그래서 롯데는 양의사와 의생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제도, 한의학 교육기관을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의생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의생 소멸을 시도하는 게 뭐냐면 롯데는 의생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의생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의생 면허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롯데는 신규 면허 발급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고 롯데 조선의료용에서 양의사, 의생, 간호는 구분했는데 1종만 요게 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종은 문서 발급이 불가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종두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죠? 종두법, 우리나라의 종두법을 제일 먼저 시술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소병이에요. 지석영 선생님. 지석영 선생님은 한의사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실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애초부터 막아버려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사실 오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밀 한의학교를 설립해서 한의학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원치 않는 번아로드가 된 거죠. 민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독립자금 모금하고 교육사업 등으로 독립운동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 강국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시게 되죠. 살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실제로 서울역에서 던지신 분이죠. 이분이 던지고 난 거사를 하셨을 때가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식적인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와중에 일경이 그 강국규를 잡았어요. 잡고 난 다음에 뚝 쳐다봤더니 노인이거든요. 설마 노인이 이랬겠습니까? 가래가지고 딱 갔는데 뒤에 누가 밀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국을 하시고 이분도 한의사셨고요. 요 이승규 선생님은 이응상 선생님의 부친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의생이십니다. 그리고 요분이 독서숲을 설립한 학교가 지금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창신학교. 거의 설립자이시죠. 그 독서숲을 설립하고 그 뒤에 고등성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신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걸 하시냐면 의생으로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서숲을 설립을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만세 항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제를 칼칼어가지고 그것을 뒷돈을 대고 다 빼고 그렇게 해서 1995년 그 독립훈장 족장에 추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관재 이분은 고성분이세요. 고성분이신데 이분은 의열단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항일 투쟁을 해나가시고요. 요 두 분은 분자군
조달에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우십니다. 이원직과 장로. 이분의 흔적은 지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세운 학교가 단국대학교. 단국대가 요분의 유주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면 우리 한의학계에도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계에 봄이 오기는커녕 딱 왔는데 일본 놈이 가고 미국 놈이 도자를 그대로 들어옵니다. 거절했습니다. 네가 뭔데? 이게 당연히 모르죠. 미국이 뭘 알겠습니까? How interesting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힘써볼 틈도 없이 이제 전쟁이 빵 터지게 됩니다. 전쟁이 빵 터지면서 부산으로 국회가 내려옵니다. 부산으로 국회가 내려오면서 국민의료법이 제정될 때 이때는 여기 없었어요. 한의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사가 없는 걸로 통과시켜서 한의사 제도를 없애버리자 라고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봤듯이 이렇게 풀뿌리부터 이렇게 밟아 올라왔던 정주력이 만빵인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못 보겠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의 의학을 무시하노? 그래서 이 오인동제라고 하는 분들이 그거는 나 못 봐. 우리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해달라고 이분들이 사제를 거의 다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의사를 편집을 시키게 돼요. 정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 첫 한의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지금 우리 경남 한의사회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는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 한의사회보다 경남 한의사 1년이 빨라요. 70년사를 저도 이제 편집위원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60, 70년대 오면 내팽개 칩니다. 48년도에 4.19 산에 한반도를 뒀으나 이내 폐지됐다고만 써놨는데 이내 폐지된 게 좋아서 폐지된 게 아니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뭔데 이걸 정부의 행정력까지 써가면서 이걸 해야 돼. 없애버라고 합니다. 27년 만에 생성이 되는 이게 신설이 되는데 그럴 때는 한직 중에 한직 거의 일 안 해도 그냥 앉아있으면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옷 벗는 뭐 이렇게 그리고 거의 그냥 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없는 자식 취급하는 거죠. 막 집에 들어와서 밥 적으면 나가노라 이런 그렇게 지금 그때 이제 그 뒤로도 계속 그랬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실시될 때도 한의사는 한방의료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요. 요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의사한테 가운 입으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가운 입어? 그래가지고 요 대목이 저는 사실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 아니면 한의사 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하는데 이런데 여기 보면 이 단어죠. 아니 이게 지속적이고 보험에 편입시켜달라고 하는 이 단체가 어떻습니까? 보험에 들어오면 내 빼도록 하죠. 그래 먹고 살게 좋은 거예요. 보험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범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쫙 했더니 호응을 비롯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도 해주려고 해준 게 아니라 너무 하는 신용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편입이 되니까 지금 같은 제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왜 홀대를 계속 받았을까? 이제 성찰을 해봤습니다. 성찰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배경이 얘가 홀대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잊혀진 게 아니라 거의 대체의학으로만 자리 잡은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한지의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지역 바운드리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밖에 나오면 못합니다. 그 한지의사로 한지 한의사, 한지 약사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약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양방 의료계의 기득권. 이제 이 분들은
의사생들 계시면 혹시 양해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 이야기하는 거같은데 그 절대 뭐 디스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요분들은 사실 노주공산에 그대로 입성합니다. 본인의 팀보다는 우리 편이니까 네가 와서 이거 좀 해. 네가 이거 싹 먹어도 돼.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건 이제 미정자들이어서 그렇게 되니까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있던 애가 와가지고 내 땅 하나 좀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니 못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사 영국 놈들이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을 같이 땅 팔아먹고 지금 와가지고 저런 그 문물의 씨앗을 만들어 놓고 같은 맥락으로도 좀 이해되는 그런 부분. 어떻게 홀대를 받고 있느냐? 그냥 문서화를 하니까 감정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감정 전달하면 안 되겠죠. 일단 문서화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의사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가장 최근에 그 코로나가 있을 때 신속 항원 키트 검사를 합니다. 신속 항원 키트는 집에서 다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는 사실 필요치가 않죠. 전문 기술은. 그래서 보내면 끝나면 이제 한의사가 금지됩니다. 의료 보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 과정에서 한의사가 없어지는 거죠.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또 하나는 국공립종합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국립의료원,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여기에는 한방과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서울대에 딱 없는 과가 2개 있어요. 하나는 1학과, 하나는 한의과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국가의료정책 내는 없는 거예요. 국가정책 내는 없는 거예요. 해야 될 그 역할을 주고 그 역할 속에서 점점 커 나가도록 하고 못하면 거기다 뭐 이렇게 그 제재를 가든 해야 되는데 할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70년대에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대로 바로 없어지죠. 그리고 보건소에도 없죠. 한의사 없다가 이제 개최됐습니다. 제가 그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부터 이제 한의사들이 보고서에 간 겁니다. 2년 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홀대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사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 부분이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한의대학의 대접은 민간 차원에서 연구만 진행돼요. 민간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실질적 체계적 연구가 불가능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제를 들어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니면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산업적으로 흔히 요새 바이오를 이야기하면 웨더 바이오에서 화이트 바이오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야 되는 거예요. 그 아우르는 것은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의 연구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정부 출연기관의 한의학연구원이 설립이 되는데 이때도 처음에 실망하다 그래도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은 연구라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I, SCI 그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도 초기에는 한방을 제외됐고 적용됐으나 급여 항목이 아주 많이 지금 차별 건강보험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 실시 6개 상병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진짜 해달라 해서 진짜 정말 짜증나네. 그때 요거 하고 나서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한 2천억 썼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원인을 보면 요거 아까 제가 잠깐 멘트에서 30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게 요게 그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와 똑같은 게 설을 부정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설은 부정이 아니죠. 설이죠, 설. 설날이죠, 설날. 설날은 왜 부정이라고 불러요? 요게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바꿀까요? 요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가 문제 가운데 올라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터너티브 메디슨, 그러니까 대체의학이라고 원래 대체의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게 많이 연구되는 게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영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한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정부가 이 국회에 있는 보건정책을 위반하고 실시하는 주체 한약자의 참여가 적죠. 그러면 제가 모 의원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가고 싶죠. 뭐 손을 잡아줘 나가죠. 뭐 어쩌라고 합니까 그걸. 그리고 잡아주려고 하면 옆에서 야 그 한번 땡겨서 볼게 하면 옆에서 저 표세 보세요. 저거 맞아요. 이거 봐. 그럼 무슨 잡을래요? 그러면 당연히 손톱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은 한의사들한테는 요 말이 절대 명제입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 했던 이런 시각은 한의사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지금 한의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의사 좀 못 써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워낙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겠습니까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를 기반에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을 한약적 패러다임으로 동양 철학적 기본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네들이 아니면 서양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서양 의사들이 못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에센스를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시각은 한의사들이 봐야지 그 시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상한 한강 그 번역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번역하는 게 저는 새로 책을 쓰는 느낌이었다고. 그 이야기는 한강호도 이야기를 하면서 안 했겠어요.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거에 제대로 전달해 내려면 한의사가 헤게모니를 쥐고 이걸 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의 처음 개발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해. 딱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손 딱 내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맞춰봐라. 다 해보셨나?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는데. 진짜요? 그런 거 딱 맞추잖아요. 잘하네. 그럼 감.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의료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대접부터 의료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료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진단 장비든 치료 장비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가스트렉톰이라고 해서 위 절제술을 해. 이거 못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못하지만 치료를 하거나 진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한방이 가지고 있는 치료 기술과 더불어서 한약재든 아니면 기타 한약재에서 파생되는 어떤 산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화 산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현역적 의료 환경을 구축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아진 그리고 정말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가진 의학의 한 파트로 한약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반 하락했는데 다시 네, 여기서 요만큼 발표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관련 건강 질문도 가능합니까? 네. 안 내고 해야 돼요. 예,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시민사회위원 김태석입니다. 아까 약재 주로 이제 식물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약재 재료로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동물도 실제로 약재로 많이 쓰이는가요? 그리고 우리 물고기 같은 경우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배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쓰이는지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물 약재를 그 사실 닭, 소, 돼지, 양 전부 다 약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약으로 쓰는 거를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드리면 우리 저 시민사업위원회 저번 수련회 하동을 갔다 왔잖아요. 그 섬진이 성자가 두꺼비 성자거든요. 두꺼비에 그러니까 강이 수심이 얕고 두꺼비 피부처럼 이렇게 진액이 보인다고 해서 섬진강인데 섬수라는 약이 있습니다. 섬수. 독약인데요. 정말 그 하얗게 돼가지고 두꺼비 독을 약으로 씁니다. 마비가 왔을 때 섬수 정말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전갈이라고 있죠. 예. 전갈. 중풍 걸리신 분들이 이제 그 편마비가 오거나 피부 불임 증상이 있으면 피부 감각이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전갈과 더불어서 지렁이, 구이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라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해마 있죠, 해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정력제로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도 처방을 그걸 내용하는데 모려라는 약이 있어요. 모려가 뭐냐면 전복 껍데기입니다. 그 가슴 두근거리고 이렇게 열 확 뜰 때 전복 껍데기를 잘 달여서 먹으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 오페류 중에서는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곤포라고 혹시 들어본 곤포가 뭐냐면 다시마거든요. 다시마는 그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이때 곤포 실제로 씁니다. 약으로도 많이 써요. 마이크를 아니 뭐. 아니, 마이크를 쓰십시오. 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아 그래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듣고 한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몰랐던 지식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 그 이재만 선생님의 사상체질,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현직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한의사 선생님으로서 한번 그 사상체질이 뭔가, 이재만 선생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기록을 남기신 그때는 뭐 오래된 몇백 년 전에 어떤 기록이었고 지금 현직 의사 선생님으로서 생각하시는 점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짧게만 말씀 좀 드릴게요. 맹자가 이야기할 때 아까 그 사상은 저거가 도가적 색채가 상당히 적다고 했습니다. 유교적 색채가 아주 강하다고 이야기드렸어요. 그 유교적 색채를 강하게 입힌 것이 일단 사상은 기본적으로 네 개를 가장 중요하게 나눕니다. 상, 중상, 중하하. 요거는 맹자의 사단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의예지가 들어갑니다. 인의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여기에는 여기가 인이 들어가고 예지가 들어가고 요게 상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목덜미를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어깨, 그 다음에 이거는 허리, 여기는 엉덩이를 인의예지의 분포에 따라서 이 인의예지를 맹자가 가지고 있는 맹자 이야기하는 인의예지의 측은지신, 그 다음에 시비지신, 수호지신, 그 다음에 사양지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디에 힘이 많이 쏠리는가 봅니다. 인에 많이 쏠리면 목덜미 쪽으로 기운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명활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중상으로 의로 많이 가게 되면 위의가 생기게 돼요. 의가 많이 들어가면 어깨 쪽으로 기운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깨가 뚝 벌어지는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허리 쪽 기운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태은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로 많이 넘어가면 엉덩이 쪽으로 기운이 많이 가면서 소은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크게 본 거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또 다른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요 정도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게 왜 지금에도 의미를 많이 가지냐면 사실 그 태소음양인을 이야기할 때 체형 가지고 뭐 네 체형이 어떠니까 뭐 태소음양인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인수제 보원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성경론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사람이 성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은 품수가 어떻고 요걸 가장 기본으로 쓰고 그걸 모르면 체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기운이 어떻게 주입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 기운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본기가 아니면 본의 기가 어떻게 주입되는지 어떤 위치로 가는 거지. 그것을 이끄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인의 예지 이것이 바로 성이나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명도 성명론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느 쪽 기운으로 많이 쏠리게 만들어 주는가. 그게 이제 요런 그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지금도 보면 요걸로 인해 가지고 요 이재만 선생님 그 동인수제본에 쓰신 사상 처방이 있거든요. 사상 처방은 그 심신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구세 방법도 이게 잘 들어요. 아까 이제 요 성정이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형체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할 때. 네네. 오늘 잘 들었는데, 그 해방 이후 해방 일제시대에 한의학이 홀대받는 것, 이 여러 여타의 과정들은 나는 조금 잊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고, 지금은 양이들한테 많이 밀린다는 것도 사실일 테다, 그죠?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쭉 말씀하셨던 우리 한의학이 지금 양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좀 뭐다 얘기 정치적으로 세력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도 받는데 그러면 아까 한의학의 세계화 그죠? 한의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각 나라마다 있습니까? 그 민족의학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각 나라마다? 그러면 민족마다 뭐 있겠죠. 아까 우리는 뭐 사상 체질이 있듯이 지금 한참 우리가 K-데모넌트스도 있고 K-컬처가 뜨는 마당에 한의의 세계화 이런 관점에서 보는 여러 미래 전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도 해보는데 아쉬움도 있고 한의의 미래 전망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어렵다. 예, 컨셉도 그 족쇄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기요틴 세계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나가지 못하게 우리나라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침술도 뭐 그냥 나중에 그냥 침 하나 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침술도 표준화를 하려고 그러면 체질침, 그 다음에 뭐 사음침, 무슨 침이라고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뭐 이렇게 흔히 하기에는 다른데 전수를 해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을 하고 하는 과정이 바깥에서 원활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의 세계화를 막고 있는 우리나라 자체의 규제이거든요. 한의학은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건칠이라고 해서 만든 폐암 치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칠은 꽃이거든요. 꽃에서 만든 폐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 폐암 치료제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쓰는 순간 전문의약품인데 물론 너가 쓰면 안 되고 의사한테 써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야, 그 방풍통선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낮아졌는데 예전에 그 약제명 살사라진이라고 있어요. 그게 복부 비만 치료제로 나오는데 그게 방풍통성산이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그 약은 한때는 한의사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약품을 분류해가지고 양의사들만 쓸 수 있어요. 그런 규제들이 풀어진다 그러면 한의사의 눈으로 그 제품화할 수 있고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건너간 한의사는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한의사가 아니라 침술사 또는 뭐 이렇게 아큐팡츄얼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이 만들어서 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터너티브 메디슨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절치교법을 가지고 그 항암 치료하거나 당뇨 치료하거나 성인병 치료하는 기술들을 실제 미국에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죠.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 인간 진단 장비에 대해서 혈당이든 혈압이든 그다음에 엑스레이든 그다음에 초음파든 이런 걸 써가지고 내 안에 내부에 어떤 크리티컬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그걸 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자꾸 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 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아지.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 제약회사든 아니면 양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조가 된다 그러면 한 단계 또 더 나아지. 아까 K-메디슨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